코스피 1만, 진짜 갈까? 코스피 1만, 언뜻 들으면 너무 과한 숫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언젠가 한 번쯤 기대해본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처럼 큰 시장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기업들의 실적만 좋으면 시장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지난 100년간 시장의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방향을 크게 바꾼 건 기업 하나의 성적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글로벌 질서였습니다. 1929년 대공황,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입품을 막으면 미국 기업이 살아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며 무역은 줄고 기업은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다우지수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미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 엔화 가치를 높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자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본은 경기를 버티기 위해 금리를 낮췄고 풀린 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버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금리가 다시 오르자 부풀었던 거품은 무너졌고 일본 경제는 긴 침체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일을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는 제동이 걸렸고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까지 겹치며 일본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투자하여 1990년대에 세계 1위 디램 업체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순간 함께 바뀌어왔다는 것. 지금 미국의 전략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 전략이 어떤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의 귀재도 손절한 나라가 있다. 워런 버핏은 좋은 기업을 오래 보유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그런 버핏도 빠르게 정리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입니다. 기술력만 보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런 기업을 왜 버핏은 빠르게 매도했을까요? 답은 기업 실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있습니다. 버핏은 TSMC 매도 배경으로 미중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군사적 긴장이 커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쟁 리스크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핏이 비슷한 관점에서 정리한 주식이 또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BYD입니다. BYD는 TSMC처럼 빠르게 매도한 사례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교역 상대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위험한 상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버핏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AI까지 중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수록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중국 기업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미국과 충돌하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반대로 버핏이 선택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2020년 버핏은 이토츠 상사,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 물산, 스미토모 상사, 마루베니,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왜 하필 오래된 종합상사였을까요? 종합상사는 구리, LNG,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을 다룹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짜려면 이런 원자재와 물류망을 장악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즉 버핏은 미국이 앞으로 누구를 멀리하고 누구와 손잡을지를 먼저 본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싸운다. 대만은 전쟁 위험이 있다. 일본은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다. 버핏의 선택은 이 세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투자의 귀재도 미국이 그리는 판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했습니다. 팍스 실리카를 알면 삼전닉스 미래가 보인다. 팍스 실리카. 이 생소한 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팍스 실리카는 쉽게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핵심 광물, 설계 기술, 제조 공장, AI 데이터 센터까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즉 팍스실리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배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와 AI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회가 생깁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AI 칩에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이 꼭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에도 HBM3가 들어갑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HBM 수요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HBM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57%입니다. 팍스실리카가 강화될수록 HBM 공급에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전략적 가치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TSMC 의존도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은 TSMC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이 한 곳에 집중된 상황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미국이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원하는 지금, 핵심은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팍스실리카는 단순한 반도체 동맹이 아닙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AI의 세계 질서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입니다. 코스피, 반도체 다음 주역은 이 세 가지,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인공이 지금까지 반도체였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원자력, 조선, 방산입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대-AI 시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전력망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원전을 다시 돌리고 차세대 원전인 SMR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크게 늘리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의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은 원전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AI 시대의 전력 부족이 원자력을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한동안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해양 안보와 물류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은 다시 조선업 재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마스가 한미 조선업 동맹을 제안했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군함, 상선, 유지, 보수, 정비 사업까지 미국의 선박 공급망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은 무기 재고와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때 한국 방산은 빠른 생산 능력, 실전형 무기 체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과 중동 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천궁2, KF-21 같은 무기 체계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 여기에 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 균형을 그리고 있는데요. 만약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섹터는 7개입니다. 자동차, 화학, 전력, 철강, 그리고 건설, 시멘트, 종합상사, 의류, 신발입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북한은 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북한 경제가 열리고 도로와 물류망이 정비되면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버스, 상용차 수요까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플라스틱, 비닐, 합성 고무, 합성 섬유 같은 기초 화학 제품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입니다. 북한은 전력 인프라가 낡고 부족해서 발전소, 송전망, 전력 설비를 다시 세우는 사업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철강. 다섯 번째, 건설과 시멘트입니다. 도로, 철도, 건물, 공장, 발전소를 지으려면 철강이 필요합니다. 또 건설사가 필요하고 모든 건설 현장에는 시멘트 수요가 따라붙습니다. 여섯 번째는 종합 상사입니다. 북한은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원을 캐고, 사고, 팔고,
해외로 유통하는 일은 종합상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마지막은 의류와 신발입니다. 의류와 신발은 인건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해왔지만 인건비가 오르면서 새로운 생산기지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헐값 공세에 밀려 주식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RX 300 기준 주가순 자산 비율은 3.1배인데 건설은 1.4배, 에너지화학은 1.0배, 자동차는 1.1배, 섬유, 의류와 철강은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저평가되던 한국 제조업은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 미국이 선택한 전략에 의해 북한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가장 먼저 주목받을 산업은 분명해집니다. 주식은 미국의 전략을 따라 움직인다. 다음 투자 지도를 읽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입니다.